경조사 출판 기념회로 소득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그 전 장관, 전 후보께서는 그 따님의 결혼식을 장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서 아주 그 찾아내는데 곤혹스러웠다. 실제로 못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007 작전을 저도 어렵게 알아내긴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거를 다른 병원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 하려고 아예 그걸 알리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그런 걸 보면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분들이 참 이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온 거래요. 이 일부러 안 알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러 알리시는 그리고 분이 있고. 실제로 청첩을 하면서도 이 절대로 봉투를 받지 않겠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서 거꾸로 가는 이게 가는 것이 민폐가 되는 예.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부담이 거꾸로 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러 나의 결혼식 한다 이래 갖고 막 이미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그리고 요사이는 이제 계좌번호를 다 적어서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들 결혼식 하는데 계좌번호가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네, 처음에 공개가 됐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 공개가 되면 다 공개되는 거죠. 난 그래서 이건 실책 중에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또 이게 제가 이제 빈소 같은데 가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봉투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산 친분도 있고 습수함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가족들을 또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봉투를 준비해서 가는데 봉투 안 받는다고 하고 접수대 서명만 하라고 하면 참 머릿속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들어가서 참 물 한 컵 마시고 앉아있다 나오는 것도 신경이 쓰여요. 거꾸로. 예. 그럴 수 있죠. 공연히 고인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따로 나중에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가지고 따로 거기에 꽃다발을 들고 따로 묘소로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 집에서 빈소에서 부의금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일단이 있는데 나는 하나만은 난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오늘 김민석 청문회 때 나온 얘기인데 한 1억에서 1억 5천 그렇게 얘기를 했죠. 1억, 1억 5천 또 1억 다 합쳐서 한 2억.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죠? 나는 무슨 지금 달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가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회 해서 2번 해서 이걸 받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개념에 어긋나는 과한 액수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일반적으로 다 관리에 맞는 그 정도의 돈 이러는데 통상적인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아마 나는 또 그리고 그것으로서 액수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지금 그래도 모자라죠. 어느 정도 내가 다 따져봤잖아요. 따져보니까 여전히 액수는 그래도 적어도 3, 4억은 비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래서 내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하자, 흠결 이런 게 있으면 난 솔직히 고백을 해버리는 게 좋겠다. 네. 이 왜 그런지 압니까? 가수들이요 무대에 탁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있는 상처 이런 거 안 보이게 하려고 이게 분장을 아무리 하고 올라가 보세요. 환히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 그런데 조명을 확 때리잖아요. 조명을 확 때리면 얼굴에 있는 흉터가 안 보여요. 그림자 지는 곳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확 비추면 내같이 못난 사람도 아주 이뻐 보여요. 그때는. 그냥 웃는 것도 귀여워 보이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오히려 조명을 죽이고 하면 상체가 두드러져 보인단 말이에요. 흠결이. 그래서 나는 우리 이 공직자들 인사청문회
이게 우리 나이 저보다 선배되는 분들 있잖아요. 선배되는 분은 사실 인사청문회 너무 좀 심했습니다. 왜 그런 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안 보이는 뒷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옛날에. 그런데 그걸 다 인사청문회에서 까발기면 솔직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당신 총리하시오 장관하시오 이러면 인사청문회 처음 시작됐을 때 전부 다 손을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50대 정도 되면요. 이미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봐서 그런 맞습니다. 세대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사청문회 같은 게 시작된 게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사회에 나가는 사람들 가령 난 장관이 될 테야 이런 꿈을 가진 행정고시 출신들 그리고 가령 나는 사승장관이 될 테야 뭐 이런 야심을 갖고 사관학교 들어갔다면 그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해서 어지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엉뚱한 짓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령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뭐 감옥 갔다 온 거는 그건 박수를 받을 일이지 뭐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문제, 학위 문제 그리고 아들의 그 아빠 찬스 문제 이 세 개는요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들이 아빠 찬스는 제2의 조국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아들이 그 지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든 입법안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하려면 원래 1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돼요. 그 법안하고 사실상 개동 소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등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대학 입학 때 전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말은 쓰이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또 이렇게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 아니에요? 코넬대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그건 본인의 학력에 관한 거였군요. 아들의 그 학력에 본인이 관한 건 아니고. 그 학위에 관련된 문제겠죠. 예. 나 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 도대체 그 본인이 이게 미국 로스쿨에 언제 어떻게 다녔고 나는 이쯤 되면 딴 거 필요 없이 그 중국어를 한번 이 청문회 때 중국어로 질문을 하고 인사말 좀 해보라고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인사말은 하시겠죠. 도대체 인사말을 한 5분 동안 자기 소개를 해보라. 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중국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국어 하긴 뭐 중국어 하라고 하니까 내 앞에 어떤 애가 중국어 하는 데는 진짜 중국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닌데요. 예, 아닌데요. 뭐 노나떠와 야구 친구의 상불다 하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노나떠와 야구 친구에는 애고 친구야 와 떠나노 그 거꾸로 한 말이야. 뭐 그렇게 상불다 하는 불쌍하다는 뜻이고. 진짜 그것도 이거 한번 보세요. 상불다 하 이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지. 나중에 알았어. 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청자들도 들으시면 왜 제 양반 왜 오늘 또 저런 코미디를 하나 이러는데 이 노나떠와 야구 친구에는 뭔가 옛날에 부산의 사직 야구장 앞에 그 당감동이라고 화장 그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스님들이 그 이제 불공을 들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시주를 받고 불공을 들여주고 하는데 그 가짜 중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실을 만들면서 그 녹음을 하러 갔어요. 진짜인 줄 알고 갔어요. 그때 녹음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걸 낑낑거리고 들고 이제 가서 녹음을 했는데 와서 가만히 들으면 내 친구 하는 말이야. 그 거꾸로 한번 봐봐라. 이 풀서 보니까 거꾸로 애고 친구야 왔다나 노다 이게 노나떠 와 야 친구야 그 목탁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이 불경을 전혀 모르는 가짜 중이야. 이 반야신경 270자도 잘 못 외우는 분이에요. 문자 그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가짜 중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그분도 선한 일을 했다. 왜 그런가 하면 망자를 달래주고 그리고 망자의 특히 유가족을 달래주는데 가짜 중이면 어떻고 진짜 중이면 어떠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사람들의 위안이 되고 달래주는데 이쪽에 서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중국 얘기하다가 또 몇- 이상한 얘기까지 왔네.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제, 역사, 뭐 문화, 과학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들을 수 있어서 아니 거의 쓸데없는 책 많이 읽으면 돼요. 이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으면 제가 요번에 이증 서재에서 책을 요번이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한 3,000권을 갖다 버렸습니다. 와. 예, 그 책이 너무 필요 없는 책이 많아서 그 책 중에 어떤 책을 버렸냐? 우리 아버지 때부터 모아놓은 책들, 뭐 궁정동의 여인들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 몇 권만 남겨놓고 자료 삼아 놔두고 나머지 좀 갖다 버리자. 그런데 그런 거 예, 버리다가는 정말 귀중한 그렇죠. 걸 버릴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가령 예. 이 사마천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원문이 밑에 쫙 깔려가 있는 게 있는데 옛날에 신태양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 버릴 뻔했어요. 밖에 내놓다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마천 사기가 중복이 되니까 그걸 버리셨는데. 예 버리려고 내놨다가 원문이 이렇게 완벽하게 수록되는 책이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그런 책을 근데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아니, 이런 또 재밌는 얘기를 아니, 들을 수 근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혹시 시청자들 중에 그 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중에 내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책 보실 때 절대 책을 아끼지 말고 밑줄 쫙쫙 긋고 자기 쓰고 싶은 얘기가 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책을 아낀다고 그런 짓을 전혀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사이 제독을 하고 혹시 삼독을 할 때 정말 피곤해요. 다 읽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밑줄 쫙쫙 그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내 의견을 적어놓으면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책은 어차피 당대를 지나가면 그냥 자료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 요거는 좀 챙겨 봐야겠다라고 이 스크랩 해놓고는 메모를 내가 이 정도는 기억하겠지. 다시 보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걸 왜 스크랩을 했을까? 예, 요사이는 참 그리고 이 책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는 신문이에요. 예. 신문이 워낙 두껍게 나오잖아요. 책 한 권씩 돼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근데 저는 이제 전화기를 2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전화기 하나에는 이 아침마다 신문을 거의 다 스크랩을 합니다. 그 모든 신문을 스크랩 딱 잘라서 딱딱 모아둬요. 그럼 하루에 거의 한 150개 정도의 이 기사를 스크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가령 12.3 비상계엄이 있었다. 이걸 바라보는 각 신문사의 시각이 그렇죠. 다 보여요. 어느 신문은 어떤 표현을 썼고 어떤 표현을 썼다. 그리고 사설에는 어떻게 쓰더라. 김민칼은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이 어떤 자는 이걸 어떻게 해서 벌써 아부를 하고 뭐 이게 다 보여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고 특히 내가 어제 그저께 정말로 전혀 모르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의 산 이름이 가장 많은 산이 뭔지 알아요? 봉화산. 그리고 그 매봉산이 3번째야 3등인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 뒤산이 매봉산이거든요. 내가 그 산에 개 데리고 자주 올라가면서 이 매봉산이 참 많이 뜬데 생각을 했는데 그게 3번째로 많더라고. 32개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그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잡지식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꼭 마구 밑줄을 긋고 예,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읽어라. 예, 그리고 맞습니다. 좋은 책은요. 제독, 삼독하면 책이 흐려지잖아요. 네. 특히 두꺼운 책은 막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새로 한 권 사면 되는 거예요. 저는 폴 슈메이커 12가지 이념책은 3번을 샀습니다. 이 성공회대 제가 이 조효재 교수라는 분이 그 젊은 교수인데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을 하도 자꾸 읽다 보니까 이 학부 학생 책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각 2년마다 다 상세히 분석을 해놓거든요. 인식론은 공산주의는 어떻고 마르크스주의는 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도 구분해 놔요. 어떻고 자유주의는 어떻고 현대자유주의는 어떻고 그리고 보수주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이게 처음에는 막 헷갈려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체계가 딱 잡혀서 또 두 번째 볼 때는 또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니까
야 드디어 이념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념에 관한 관련 아주 쉬운 책을 하나 좀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내가 쓸 게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꼬드겨야 될 것 같아. 아직 못 하셨어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책을 7권을 썼는데 설득 못 하셨어요. 이제 책 책을 쓰는 거 쓰라고. 진짜 싫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런 생각으로 이런 태도로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아니 뭐 우리나라는 채무 비율도 모르고 지금 아 진짜 통일을 큰일이에요. 하겠다고 하시니 내가 답답하지요. 이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우리 국회의원들 너무 게으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틀에 꼭 필요한 각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쉽게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다. 뭐 퍼듀 대학 같은 데 가서 정책 분석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정책 분석가 공부 제대로 하려면 그게 2년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 미국 가서 5년 동안 공부해온 친구 보니까 내보다 더 모르는 놈이 있더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보다 먼저 간 나라들 있잖아요. 그게 국민소득으로 치면 국민소득 뭐 요사이는 3만 달러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예, 3만 5천 달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3만 5천 달러를 지나가 본 나라들. 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하나가 또 예외적으로 스페인을 꼭 꼽아야 됩니다. 스페인은 그 지금은 거의 이제 1.56 국가가 돼가 있지만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요.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세계 집권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그 스페인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에스파니아가 대단했죠. 아니 남미 같으면 왼쪽은 지도로 봐서 왼쪽에 있는 나라는 차도 스페인 말을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왼쪽에 은이 났거든. 은이 나는 나라는 스페인에 가서 다 식민지로 삼은 거야. 다 삼았는데 오른쪽에 브라질을 태고 놔둔 거야.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간 거예요. 그래 브라질은 포르투갈어예요. 그래 브라질의 엄청난 석탄이 세계 에서 40%나 되는 석탄이 그 묻혀 있다는 것을 당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브라질을 놓치고 이 스페인은 왼쪽 나라로 전부 다 간 거야. 뭐 그런데 어떻든 이 스페인도 지금 1.56 국가가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페인 인구가 4,050만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 이런 7개 나라 스페인까지 7개 나라가 성공한 정책 좌파든 우파든 떠나서 성공한 정책 왼쪽에 수첩에 왼쪽에 쫙 다 쓰고 그다음에 실패한 정책 오른쪽에 다 쓰면 싱크로율이 95%입니다. 놀랍게도 다 비슷비슷해요.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들 영국은 뭐 6,300만 될 거예요. 그 독일이 통독일에서 한 8천만이 됩니다. 이탈리아가 6천만이고 프랑스가 한 6,500만, 6,800만 내렸고 이런 나라들에서 성공한 정책들이 다 똑같아요. 실패한 정책이 다 똑같습니다. 그 앵글로색슨계, 라틴계 따질 것 없이 국민 성향과 국민 성향 따질 필요가 없이 뭐 독일은 게르만이잖아요. 따질 필요 없이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분석할 때는 난 미국은 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인구가 3억 3천만이나 되니까 그리고 각 주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도 인구가 1억 2,500만이나 되잖아요. 지금 인구 좀 줄은데도. 예.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5나라에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 딱 하면 답이 나오는데. 딱 나옵니다. 성공한 정책 딱 골라서 책 한 권 만들어가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이 법안 만들고 그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훌륭한 국회의원 저 3선 4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해줍니다. 해주는데도 국회 밑에 8명씩 다 데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운전기사 빼고 8명 데리고 있으면 그중에 한 놈은 영어 잘하는 놈 뽑고 한 놈은 독일어 잘하는 놈 뽑고 한 놈은 불어 잘하는 놈 뽑아서 야 이거 좀 번역해봐 이래갖고 만들어서 지들끼리 스타디 그룹 만들어서 연구하고 하면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 그룹들 되고 집권 여당 하지 말아도 제대로 될 판인데 그걸 안 해요. 게을러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적어도 되려면 자기 나름대로 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가를 어디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그 건국 이후 이 내가 보수 농객이어서 그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차피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그 세운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했죠. 네. 건국을 했죠. 그리고 6.25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네. 이것만으로도 이분은 충분해요. 네, 역할을 그리고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분이 누가 있었느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놀랍게도 군사정권이지만 전두환 대통령. 그 이외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분들이 있었느냐. YS 정권은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네. 금융실명제를 했거든요. 그냥 금융실명제를 하고 하나회 집계를 한 것만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뭘 했느냐. 역대 대통령들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비전을 갖고 뭘 했는지. 나는 가령 DJ 정권이 뭐 IMF에서 이 나라를 구출했다 하면 나 하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국민은행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량 기업들은 그 IMF 전에는 외국인 지분이 다 10%뭐 내외의 언저리였어요. 그런데 IMF 지나니까 다 60%가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분을 확대를 할 때는 1달러 심지어 최고 올라갔을 때 2,1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달러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그 당시에 몇 개 있지도 않은 법무부인들이 거의 그들이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매집해서 갖다 바쳐준 거예요. 자, 그런 것 생각하면 과연 IMF가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그리고 그 국가 재정 뭐 그리고 가계 이런 걸 건전하게 만든 계기였느냐? 나 아니라고 봐요. IMF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직후 아니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건 모르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이제 거의 2,000조입니다. 와. 그런데 그때 50조가 안 돼요. 50조가. 와. 이 2001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계들이 그러니까 가계들은 다 건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네. 금모기 운동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 건전한 나라가 지금은 가계 부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계부채, 뭐 국가채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국가 이게- 채무는 지금 올려 말해서 1,30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막 나눠줘도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번에 2차 추경을 했잖아요. 2차 추경하면서 1,300조가 넘어요. 이 1,300조 넘는 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 연도를 바꾼 덕분에 50% 미만이다 이러는데요. 됐죠. 이건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거예요. 원래 IMF가 권고한 것은 40%입니다. GDP의 40%는 유지를 해라. 그거 넘으면 위험하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경제 진짜 강국들이 자 한국 불이 좀 고치겠어. 이래서 피치나 그 무디스는 우리에게 좀 우호적이에요 늘. 근데 스탠드앤푸어스 아니면 피치 이런 데서 한국을 갑자기 신용 등급을 확 낮춰버린다. 뭐 BBB 마이너스 이 정도로만 낮춰버렸다. 아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돈을 일단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돈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한국이 부도 언제 날지 모른다 이럴 때면요. 이 하기는 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했죠. 빚 못 갚겠다 하는 선언을 했죠 그때. 그래서 충격을 팍 줬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이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늘 이게 국가 채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국가 재정이 어떤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고민정 의원이 네. 뭐 그분은 그때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곳간에 많이 쌓아놓고 이 방출 안 하면 썩어버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에서. 네, 뭐 곳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충격을 줬는데 지금 그 국가 채무가요
이게 전두환 때는 채권국이었어 우리가. 그런데 노태우 때 그걸 그냥 그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 YS 때 빚을 한 70조, 80조를 졌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70몇 조일 거예요. 근데 DJ 때 그 두 배가 넘었어요. 160조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마치고 나니까 280조, 290조 되는데 30조 그때 통계가 각 틀려요. 한은 통계 틀리고 기재부 통계 틀리고 그 통계청 통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 300조 가까이 됐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MB 정권 때는 4대강을 하면서 공기업의 부채를 완전히 한국 수리군자리인데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MB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국가 채무를 일으킬 것을 공기업 채무를 일으켜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 MB 정권 마칠 때 공기업 부채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합니다. 389조가 됐습니다. 15대 공기업의 부채가 한전부터 한국가스공사까지 15대 공기업의 부채 389조가 됐어요. 지금 그게 700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네. 그런데 그리고도 한 그 300 한 몇십 조 되는 빚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쫓겨났을 때 탄핵당에서 쫓겨났을 때 이게 5월 달에 3월 달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연중에 벌어졌으니까 정확히 딱 장부상으로 딱 못 잘라요. 이게 얼마였다. 그런데 한 460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에서 넘어갔을 때가 그 외에 추정이 된 것이 아니죠. 한 640조 정도로 추정을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640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게 1,100조가 넘어서 윤석열 정권에게 온 거예요. 1,000조가 넘어서 1,100조가 돼서 윤석열 정권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윤석열 정권도 그걸 지출 경쟁을 못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도 방만한 예산을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네. 677조 예산 낸 것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냈잖아요. 네. 작년 말에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677조였거든요. 그래서 전년 이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재정을 딱 쥐고 있어 보면 폼 나거든요. 이게 돈이 자기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하면요. 아니 내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돈 막 쓰면 폼 나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도 시작하자마자 또 2차 추경을 또 하잖아요. 올해 1차 추경을 이미 벌써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1270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될 거다 이랬는데 지금 올 연말에서 1300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최대한 잘 방어를 해야만 1300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내년 되면 또 1400조 될 거고 그 아마 이재명 3차 되면 1500조 돌파할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당장 뭐 15만 원, 25만 원 준다고 해서 이걸 지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게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게 성수유론이라는 게 그 호텔 경제학. 네, 호텔 경제학 그 유명한 호텔 경제학. 돈을 받아서 100% 그대로 다 쓰는 게 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 30% 정도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 국가에서 뭐 30조를 돈을 내놓았다 이러면 한 9조 정도가 이 순환에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나머지 그 뭐냐? 어차피 이 쓸 돈을 이 정부에서 주니까 그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기존 쓰는데 더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 빈곤층은 빚 갚기에 바빠요.